안녕하세요, 여러분. 11주 기초적인 측정하기입니다. 학습 내용을 보면 측정의 영역과 측정의 개념의 발달, 표준보육과정에서 기초적인 측정하기, 누리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측정하기, 그리고 기초적인 측정하기 활동의 실제,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유아의 측정 개념은 어떻게 발달할까요? 그리고 누리과정에서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측정하기는 어떻게 가르치고 또는 안내해야 할까요? 자, 먼저 그럼 측정은 길이, 넓이, 부피, 들이, 무게, 시간, 온도 등의 양을 재는 것으로 사물이 지닌 속성의 크기를 양쪽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할 때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길이를 측정할 때는 미터를 사용하고,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킬로그램,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위로는 L로 표준화된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터. 그리고 표준화된 단위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발 길이가 몇 cm인지 아는 것은 신발을 살 때 유리하고요. 그러나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길이를 잴 때에는 손가락의 길이나 손뼉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부피를 측정할 때는 한 줌으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손가락의 길이나 한 줌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의사소통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표준화된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요. 길이 측정을 예로 들면 나라마다 인치, 피트, 자 등의 단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다르던 이러한 측정 단위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측정 단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여야 되었고, 현재 길이는 미터, 무게는 킬로그램, 부피는 리터를 기본 단위로 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단위 체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피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인치 사용하고요. 우리 센치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인치는 별로 정확하지도 않는데 걔네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구를 사는다든지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브레이저라든지 속옷 이런 거 사게 되면 그런 이제 사이즈에 있어서 센치가 아니라서 불편합니다. 왜 측정하기를 배우는가? 여러분들은 왜 측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계란을 맛있게 삶으려면 몇 분의 시간이 걸릴까요?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최단 거리는 어느 길이일까요? 그리고 오늘의 날씨는 어제보다 추울까요? 더울까요? 우리는 일상적인 장면에서 측정을 경험하며 유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측정은 단위를 사용하여 물체의 양을 정하는 과정이며 연속적이고 전체적인 양과 수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측정을 하면서 비교하기, 수에 의해, 셈하기, 공간적 관계에 의해, 어림잡기, 문제 해결하기 등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다양한 측정 활동을 하면서 활용하게 되는 수학적 기능과 개념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측정의 영역과 측정 개념의 발달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볼게요. 측정의 영역, 그리고 측정 개념의 발달은 비교하기, 순서적기, 측정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측정의 영역 보면 측정은 길이, 면적, 무게, 부피 측정과 같이 직접 측정을 통해 물리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직접적인 측정과 비물리적 양에 숫자 단위를 부여하는 시간, 온도 측정과 같은 간접적인 측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길이 측정이라고 하면 뭐예요? 길이는 두 지점 간의 거리로 정해져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키, 연필의 길이, 공룡의 그림의 길이, 과일의 둘레, 친구가 있는 곳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등이 포함되는 거죠. 길이는. 그럼 면적은 뭐예요? 2차원적인 공간으로 정해지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면적의 측정은 길이 측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되고
목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수를 비교함으로써 목장의 크기 비교하기, 장식물로 가방의 크기 측정하기, 도화지의 크기, 방의 크기 등으로 비교하고 측정하는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무게는 물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속성인데요. 직접 들어보거나 스프링 저울과 같이 직접 제작한 의미의 저울로 측정하거나 표준화된 저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부피 측정은 3차원적인 공간으로 정해지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작은 용기에서 큰 용기로 쌀을 이렇게 옮겨 담기, 모양이 다른 컵에 우유 부어보기 등의 활동이 부피 측정을 위한 경험이 될 수 있고요. 시간 측정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다른 측정보다 유아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순서를 나열하여 보기, 활동 시간과 정리 정도를 예측하기, 어제, 오늘, 내일, 젊은, 늙은, 오래된 것, 새 것, 전후와 같은 시간적 개념 이해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도 측정. 차고 따뜻한 정도를 수량화하여 나타내는 약속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온도를 수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차갑다, 뜨겁다, 더운, 서늘한, 추운, 온도가 높다, 낮다와 같이 온도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자, 두 번째로 측정 개념 발달 볼게요. 삐아제의 입장에 있어서는 측정 개념의 발달은 보정 개념의 발달해야 그 보정 개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정 개념에 대한 인식 없이는 측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길이를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위치의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 위치의 변형이 여기서 요만큼 재는 거예요. 그렇지, 변형이 이루어지고 요 그대로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요 그대로를 뭐 위로 올려놓고 아래로 놓더라도 변형이 되더라도 길이는 변하지 않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위치가 변하면 길이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렇죠, 측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달라지죠. 그래서 보정 개념이 중요하다. 보정 개념이 발달해야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찰스 워스는 삐아제 이론을 근거하여서요. 측정 개념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놀이와 모방 단계. 이 단계에서는 0세서부터 감각 운동기를 거쳐 이제 전조제 단계까지 이제 속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영아기, 영유아기에 속하는 건데 놀이와 모방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영아는 자신보다 연령이 높은 유아들과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고요. 모래, 쌀, 콩 등을 다른 용기로 옮기면서 부피를 탐색하고 물건을 들어 올리면서 무게를 느끼고 자신보다 키 큰 사람을 보면서 높이를 인식하고 팔이 짧아서 원하는 곳에 이제 닿지 않을 때 길이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측정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언니 오빠들이 또는 내가 일상 안에서 놀이를 통해서 그냥 발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비교 단계인데요. 전 조작기 유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물을 직접 비교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더 짧은, 더 긴, 더 무거운, 더 가벼운 등과 같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부 감각 운동기와 전 조작기 유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교 단계. 그 다음에 의미의 단위를 사용하는 단계. 의미의 단위라는 것은 이렇게 자처럼 측정 단위가 의미로 바뀌는 거야. 내 손으로, 뭐 볼펜으로 이렇게. 그래서 의미의 단위를 사용하는 단계로서 전 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유아들에게 걸쳐 나타납니다. 유아가 가진 사물들을 측정 단위로 사용하는데요. 자신의 신체 혹은 주변에 친숙한 사물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그래서 상자에 모래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이컵이라는 의미의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요. 책상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 연필을 사용할 건지 또는 손의 뺨을 사용할 것인지 등의 적절한 단위와 측정의 과정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표준화된 단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 조작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미의 단위에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다 객관적이며 여러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단위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된 단위 사용 단계는 자나 저울, 계량컵과 같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며 미터, 그램, 리터 등과 같은 표준 단위를 이해하고요. 사용하기 시작하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측정 개념의 발달을 보면 측정은 동일한 단위의 측정 단위를 가지고 대상의 속성을 수치화한 것인데요. 측정 활동은 비교하기와 순서짓기, 서열화, 능력을 토대로 합니다. 비교하기와 순서짓기는 한 가지 속성에 따른 차이점을 인식하거나 차이의 정도를 변별하여 배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기와 순서짓기의 차이점을 보면 비교하기는 2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거고 순서짓기는 3개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을 포함한다는 거. 자, 비교하기는 어떤 속성에 따라 2개의 물체를 관계 짓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순서짓기 능력에 기초를 둡니다. 비교를 하려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속성을 인지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누가 더 빠른가? 비교의 속성은 뭐예요? 속력. 누가 더 빠른가? 속력에 기준점을 둔 거죠. 가시적인 관찰로 측정되는 속성으로서는 길이라고 한다면 긴 것과 짧은 것, 크기라고 한다면 큰 것과 작은 것, 무게라고 한다면 무거운 것, 가벼운 것, 속도라고 한다면 빠른 것, 느린 것, 높이라고 한다면 높은 것, 낮은 것, 이렇게 가시적인 관찰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죠. 비교하기와 관련된 용어는 수학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크다. 비교하기 결과를 거꾸로 표현해 보도록 격려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곰인형이 토끼보다 크다 또는 토끼 인형이 곰인형보다 작네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유아는 주로 지각의 이해에 의존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개수인데도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일렬로 간격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펴놓고서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이렇게 아주 크게 펴놓고서 여기는 이렇게 뭉쳐놓고 여기는 이렇게 크게 펼쳐놓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어떤 게 더 많아? 그러면 이 2개의 5개는 다르지 않는데 아이는 직관적으로 이게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크게 벌려져 있어서. 그쵸? 주로 지각에 의존하여 측정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비교하기 지도 방법을 보면 일가를 통해 비교하기 경험을 제공하는 것, 정확한 비교 영어 사용, 예를 들자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사용, 반대 속성의 용어 같은 용어를 사용, 예를 들자면 같다, 다르다, 빠르다, 느리다, 뜨겁다, 차갑다 이런 반대 속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 물체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정교한 비교하기를 위해 이제 돕는 거죠. 어떻게? 길이 같은 경우는 두 물체를 나란히 이렇게 둔다든지 무게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한번 달아볼까? 하고 저울을 사용해 본다든지. 자, 이제 순서짓기 서열화입니다. 비교하기와 순서짓기는 다르다 그랬죠. 비교는 2개, 서열화는 적어도 순서짓기는 3개 이상. 3개 이상의 물체를 특정 속성의 차이에 따라 순서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어떤 차이를 인식하고 사물을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시작과 방향이 있고요. 일관된 규칙이 적용되어 있어야 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읽기에 도움이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은 가역적 사고에 도움이 됩니다. 전조잡기의 특징을 보면 비교하는 두 물체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길이, 폭, 크기 이런 것. 기준이 되는 속성 외에
다른 속성은 가능하면 통제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 측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죠. 혼선을 막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길이 서열화의 경우 색, 넓이 등은 동일하게 통제하고 집중하여서 뭐만? 길이만. 그러니까 같은 색깔과 모양인데 길이만 다르게 제공할 때 아이가 길이 측정을 더 잘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발달과 연습에 의해 점차 전체적인 순서를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자, 5번째로 순서 짓기의 발달을 볼게요. 3에서 4세 두 세계는 순서대로 배열, 이후 지속적인 순서 짓지를 못하고요. 5, 6세에는 시행착오를 거쳐 순서대로 놓는데요. 중간에 하나를 빠뜨리고 배열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배열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요. 6에서 7세는 순서 짓기를 할 때 막대의 양쪽 끝을 다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대 움직이기 전에 모든 막대를 생각하고 A와 B를 비교에 있어서 B가 A보다 작으면 또는 A가 더 크고 B하고 C랑 비교해서 C가 B보다 크면 A와 C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C보다 A가 클 거다. 추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순서 짓기를 양방향으로 할 수 있다. 순서 짓기의 종류를 보면 단순서열,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배열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단순서열의 기초는 비교하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의 5개 이내가 바람직합니다. 이중서열은 1대1 대응을 사용해서 두 집단의 사물들을 순서적 배열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곰 3마리와 그릇. 아빠 가면 뚱뚱하니까 아빠 곰은 크니까 큰 그릇 이렇게 1대1 대응. 복합서열은 한 가지 속성에 따라 순서를 짓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몬테소리의 꼭지기둥. 예를 들어서 높이와 둘레의 속성에 따라서 놓는 거죠. 두 가지 속성에 따라 순서를 짓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높아지면서 둘레는 뭐 이렇게 좁아진다든지 그쵸? 둘레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 복합서열. 자, 순서짓기 활동 지도를 보면 먼저 생활 일과를 통해 순서짓기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리할 때 하루 일과 순서 사진을 게시해서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등원, 그다음 뭐 자유놀이, 그다음에 뭐 대집단 활동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진들이 있어서 그런 사진들을 자신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놓아 보게끔 하는 거. 물체 간의 차이를 발견하도록 장려하는 거, 어떤 점이 다를까? 가장 긴 것은 어느 것이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유아의 발달에 따라 순서짓기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해 주는 것, 그리고 2개 비교, 3개 비교, 순서짓기, 그 다음에 차차 숫자 늘리기. 가장 긴 것을 골라 비교 또는 교사의 시범 후 이제 완성하도록 이렇게 해보는 거, 이런 활동들이 순서짓기 활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째로 측정하기인데요. 측정하기는 길이, 넓이, 부피, 무게,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측정하기 3번째로서 측정은 서로 다른 물체의 속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기준으로 수치를 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유아는 측정 활동을 통해 수와 양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형성됩니다. 그래서 측정 개념의 발달에 있어서는 놀이와 모방 단계, 우리 앞서 살펴본 거, 출생에서 전조잡기, 비교하기는 뭐 전조잡기, 의미적 단위 사용하기는 전조잡기 말에서 구체적 조잡기 초, 표준화 단위 필요성의 인식은 구체적 조잡기, 표준화 단위 사용은 구체적 조잡기 하고 앞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우리 앞서 측정 개념의 발달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5단계, 놀이와 모방하기, 비교하기, 의미적 단위 사용하기, 표준 단위 필요성 인식하기, 표준적 단위 사용하기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런 측정 활동 지도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유아에게 의미 있고 익숙하며 알고 있는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전개하는 게 필요하고요. 측정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활동이 더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측정이 필요한지 그런 인지적 갈등, 그리고 측정 용어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유아들이 측정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질문하는 것.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가장 무거울까? 어떤 것이 가장 기니? 놀이 중 갈등 상황에서 측정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 측정을 위한 물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즉 적절한 단위 선택 지식과 측정 기술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이전의 유아에게는 비표준 단위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뭐 센치 이런 것보다는 손으로 몇 개, 몇 반, 네, 뭐 크레파스 연필로 몇 개 이렇게 재는 거. 이유는 비표준 단위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친숙한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위의 크기 면에서 비표준 단위가 유아에게 느끼기에 적합합니다. 비표준 단위는 유아들에게 인지적 갈등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유아의 뺨과 교사의 뺨 차이가 있잖아요. 대충 쟀을 때의 결과의 차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신체 단위 측정에 부정확성을 인식하고 표준 단위 사용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거. 표준 도구는 소개하는 정도로만 제시하고요.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지? 숫자는 왜 있는 걸까? 이런 정도의 질문이면 괜찮습니다. 자, 길이 볼게요. 두 지점 간의 거리로 정해지는 속성. 길이 관련 용어들의 개념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높다는 표현을 길다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높은 거, 긴 거, 예시, 일상 안에서 상호작용해 주셔야 되는 거죠. 둘레와 같은 곡선의 길이를 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요. 예를 들자면 입체도형, 그리고 공의 둘레를 이렇게 끈으로 재보는 거 어렵잖아요. 예. 자, 그리고 길이 측정 개념 지도를 할 때 일과를 통해 길이의 측정을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길이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거, 키 그래프, 친숙한 물건 길이 측정하기 이런 것들을 예시로 적절한 예시이죠. 그리고 뭐뭐보다 길다와 같은 용어 사용하면서 비교하거나 순서 짓는 그런 활동을 제시해 주는 거, 비표준 단위로 측정하는 방법 생각하기, 인지적 갈등을 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복 측정하고 연결하여 측정하고, 그리고 측정 물체보다 큰 단위로 측정 한번 해보고, 또 여러 측정 도구로 측정치를 비교해보고, 책상을 뼘으로 잴 때는 몇 뺨, 지우개로 잴 때는 몇 개, 연필로 측정할 때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인지적 갈등, 그런 경험을 주는 것. 자, 이번 넓이 볼게요. 유아교육 과정 학습 내용에는 없으나 놀이나 게임 중 경험할 수 있는데요. 넓이가 같아도 모양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넓이가 같은 종이 6장을 이용해 만든 여러 가지 모양. 어떤 것은 넓이는 같지만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정사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넓이는 같지만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넓이는 2차원인 거잖아요. 넓이의 보존 개념은 길이의 보존 개념보다 더 늦게 발달한다. 그리고 비표준 단위로 넓이를 비교해 보는 거. 예를 들자면 일정 크기 종이, 블록으로 또는 덮어보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측정 대상을 바둑판 모양 위에 올려놓고 바둑판 몇 칸이 이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로 부피인데요. 부피는 입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해요. 높이, 길이, 폭 등의 3차원 협응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은 초등학교 이후나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피를 보면 물체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 담긴 용기에 내가 사과를 넣으면 가득 담아놨는데 사과를 넣으면 그 사과의 부피만큼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 거. 목욕탕에서 내가 들어가면 물높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그냥 경험해 보는 거. 물높이가 올라갔네. 왜 그러지? 내 몸이 들어갔으니까. 요 정도면 돼요. 그리고 부피, 그 다음에 용량, 용기가 담을 수 있는 양을 측정하는 거. 요리, 물놀이,
또는 모래놀이를 통한 측정 경험이 효과적이고 부피 또는 용량이 같아도 형태는 다를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 용량의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무게 볼게요. 중력의 크기이죠. 무게는 만유인류 법칙의 결과인데요. 물체는 신체의 감각을 통해서도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일상용품 이용한 양팔 저울로 무게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평형 및 양팔 저울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물체를 하나씩 올려놓고 기울임을 관찰, 평형된 추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이 추의 개수만큼의 무게인 거죠. 큰 물체는 무겁고 작은 물체는 가볍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아이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쇠는 작지만 무겁고 스티로폼은 어떻게 해요? 부피가 크지만 작은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큰 물체는 무겁고 작은 물체는 가볍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신체를 이용하여 측정, 양손으로 한번 무게 비교해 보는 거, 그리고 부피를 비슷하게 하고 무게는 다른 그런 골프공 또는 스티로폴 공의 무게를 비교해 보게 한다든지 물이 띄어보게 한다든지 그러면 부피는 비슷해요. 골프공, 그 다음에 스티로폴공 또는 쇠공, 스티로폴공 이랬을 때 크기는 똑같은데 무게가 완전 다르죠. 그리고 스티로폴 공은 붕붕 뜨는데 철로 된 공은 가라앉겠죠. 자, 시간 볼게요.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 미래로 움직이는 비공간적인 연속체를 말해요. 어렵죠. 그래서 순차적 시간이라는 것은 사건의 순서와 관계,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유치원 가고 이렇게 순차적 시간. 그리고 시간 간격은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예를 들어서 초, 분, 시, 일, 원, 년. 유아는 시간 간격보다 먼저 사건 순서에 기초하여 시간 개념을 이해합니다. 자, 유아들이 시간을 학습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라는 것은 4년 전도 옛날이고 400년 전도 옛날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 개념이니까 옛날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즐거운 일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즐거운 일은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그런데 같은 시간이라도 괴로운 일은 아직도 이렇게 시간이 안 갔어.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유동적이라는 거.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오늘이 온 거잖아요. 오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아는 미래보다는 과거 먼저 이해한다. 그리고 연령별 차이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느끼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갑니까? 시간이. 그리고 문화적 차이, 삶을 느긋하게 보는 문화와 바삐 움직이는 문화. 그래서 가족적 차이도 있다. 그리고 함축적인 거. 예를 들자면 닭 울음소리는 언제를 나타나죠? 새벽. 석약은 언제를 나타나지죠? 저녁. 한방눈은 뭐 겨울을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시간은 함축의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간 측정 지도 방법을 보면 일과를 통해 시간의 개념을 경험하게 하는데요. 일과를 규칙적 또는 예측 가능할 때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과를 소개하고 그림과 글로 된 일과를 게시해서 시간과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는 모델이 되어주는 것. 예를 들자면 전에, 후에, 어제, 오늘, 내일, 그제, 엊그제, 모레, 글피, 먼저, 지금, 나중, 다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순차적 시간 경험을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요리 순서표 같이 같은 장소에 계절 사진을 게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순차적 시간 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고요. 시간 간격 경험 기회 제공인데요. 작업시 모래시계나 타이머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시간이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눈 감고 1분 뒤 눈뜨기, 뭐 30초 뒤 눈뜨기 내가 예측해 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달력이나 시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초적인 개념 형성하도록 하는 거. 예를 들자면 달력 관찰 12개월을 소개하고 그 12개월 내 안에 있는 행사들을 이야기하는 거, 표시해 보게끔 하는 거. 그래서 시계의 원리보다 시계에 관심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영유아시기에는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보육 과정에서 기초적인 측정하기를 어떻게 이제 나타냈는지 자연 탐구의 목표에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탐색을 즐긴다. 이 부분에도 들어가는데요. 특히 생활 속 탐구하기 어디 있어요?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이것도 측정이죠. 그쵸? 2세에 있어서도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측정이죠. 3세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게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이렇게 기초적인 측정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차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토리텔링을 통한 수학활동 측정하기 한번 볼게요. 이제 동화를 들려주면서 이제 동화도 두 가지 동화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한 번 더 특강 계속 제가 안내를 할 텐데 동화를 수학적 개념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동화가 있고요. 수학적 동화가 있고요. 곰새마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꼭 수학적인 개념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잖아요. 곰 3마리가 숫자 있죠. 한 집에 있대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요. 근데 아빠 곰은 뚱뚱하고 엄마 곰은 날씬하고 애기 곰은 너무 귀엽대요. 그리고 아빠 곰은 뚱뚱하다라는 거, 날씬하다라는 거. 근데 서열을 할 수 있잖아요. 아빠 곰은 크고 그 다음에 엄마 곰, 그 다음에 애기 곰. 아빠 곰 침대 찾아주기, 엄마 곰 침대 찾아주기, 아기 곰 침대 찾아주기. 1대1 단계에서 곰 3마리 그 노래 자체가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수 개념이 아주 꽉 짜여져 있는 이렇게 그냥 문학작품이었는데 수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거 또는 수학을 위해서 수학적인 개념을 위해서 이제 그 수학적 개념에 근거한 동화를 만든 거. 여기서의 제시는 스토리텔링은 이 측정학이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동화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더 멀리. 이것도 이제 측정의 개념을 안내해 주기 위한 동화의 예시로서요. 민수네 집에 오늘은 민수가 제일 좋아하는 친척형이 놀러 왔어요. 민수는 형이랑 숨바꼭질도 하고 같이 공룡책도 동화책도 보고 블록 쌓기도 했답니다. 민수가 형에게 새로 산 자동차 세트 장난감을 보여주었어요. 형은 민수의 자동차 중에서 경찰차를 집었어요. 민수가 안 돼, 형아. 경찰차는 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형아가 치사하게 같이 놀기로 했으면서 네 거, 내 거 그럴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수가 그래도 이런 거야. 그랬더니 형아가 대안을 제시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자동차를 밀어서 더 멀리 보내는 사람이 먼저 경찰차 가지고 놀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와 형은 경찰차 더 멀리 밀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민수와 형은 출발선을 정했어요. 민수가 형, 여기 이 쇼파 밑에서 출발하는 거야. 내가 먼저 보낸다. 하고 이제 보내는 거죠. 형은 우와 멀리 갔는데 좋아 이제 내 차례야 하고 이제 형은 민수가 밀어놓은 경찰차로 다가가서 잡으려다가 말했어요. 형이 그런데 내가 민 경찰차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알 수가 없네. 바닥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낙서했다고 혼날 테니까 형과 민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경찰차는 하나밖에 없었고 경찰차를 하나 밀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먼저 밀었어. 그래서 이제 형이 또 밀어야 되는데 여기 위치를 표시해야 되는데 방바닥에 위치를 표시해 놓으면 엄마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둘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누구의 자동차가 더 멀리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팁을 보면 이제 융판 동화 자료에 그런 동화를 들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유아들이
민수와 형의 수학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들려주시고요. 두 번째, 테이블 동화로 구성하여 인형들이 직접 자동차를 굴리며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누구의 자동차가 더 멀리 갔을까? 생활 이야기이고요. 수학 이야기 나누기인데 누리 관련 관련 요소를 보면 자연 탐구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잖아요. 3차는 수학적 탐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측정하기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래서 활동 목표로는 사물이 이동한 거리를 직접 비교하여 측정의 기초 개념을 안다. 누가 더 멀리 보냈는지 또 얼만큼 했는지 측정하기. 그리고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 길이를 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활동 자료로는 스토리텔링 자료와 장난감, 자동차이겠죠? 그래서 이야기 속의 수학 문제 인식을 보면 수학 이야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민수네 집에 누가 놀러 왔지? 민수와 형은 어떤 놀이를 했니? 민수와 형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서로 풀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속의 수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민수와 형은 왜 경찰차가 달린 거리를 알아보는데 고민을 했을까? 그쵸? 왜 이만큼 간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쟀을 것 같니? 라는 거.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같이 문제 해결을 해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신체와 여러 가지 물건을 이용해 거리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민수의 형이 경찰차가 달린 거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할 수도 있을까? 예를 들자면 독착점에 물건을 놓아 비교하기, 독착점을 실이나 줄로 표시하여 비교하기, 책, 블럭 등을 독착 지점까지 놓아 물건의 수를 세어 비교하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몸을 이용해서 잴 수도 있겠구나 등. 그리고 또 독착점까지 손바닥을 놓아보며 비교하기, 독착점에서 서 있거나 앉아 표시한 후 비교해보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교실의 자동차를 밀어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 보는 건데, 우리도 교실의 자동차를 밀어 자동차가 달린 거리를 우리 재어서 비교해 볼까?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방법으로 거리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자. 선생님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계속 질문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쳤을 때 이렇게 뺨으로 재니까 선생님 손으로 쟀을 때는 이만큼이었는데 너희들 손으로 잴 때는 이만큼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이 한 사람이 쟀으면 그 사람이 똑같이 재는 걸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왜 이게 측정에 부정확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잴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측정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처럼 바닥에 표시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실에서 물건을 사용한다면 어떤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겠니?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나와서 보여주겠니? 누가 나와서 다른 물건을 사용해서 재어볼까? 몸을 이용해서도 재어볼까? 도착 지점에 서서 표시하여 더 멀리 서 있는 사람의 자동차가 더 멀리 간 것을 알 수도 있겠구나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다섯 번째로 활동을 평가하며 이야기 나누는데요. 오늘 민수와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땠니? 길이를 재어보고 비교해보니 어땠니? 길이를 잴 때 새로 알게 된 점이 있었니? 그리고 또 길이를 재고 싶은 물건이 있니? 등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지루하지 않게, 너무 막 물어보는 것처럼 되지 않게 흥미있게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동화를 들려주면서도 할 수 있고, 우연치 않게 측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더 가르침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4차에서 강조하는 그러한 놀이 지원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활동이 일어날 때 연관 활동 및 유의점 한번 살펴볼게요. 5세의 경우 한 뼘 재기 게임으로
활동해 볼 수 있고요. 장난감 자동차의 이동 경로는 직선 또는 곡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곡선으로 이동하여 이동 거리는 길지만 출발선에서는 가까이 멈춘 것과 같은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때 유아들과 직선과 곡선의 이동 거리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또 이야기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에 친숙한 물건을 사용하여 민수와 형의 자동차 이동 거리를 재어볼 수 있도록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영역에 비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풀로, 크레파스로 지우개, 단추, 자른 수수깡 이런 것 등을 이제 재어볼 수 있도록 놔둬주는 거,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놔둬보도록 하는 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통하여 직선 거리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통기관들을 알아보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사진과 같이 유아들이 앉아 있고 출발선 상에서 이제 차를 밀어서 어디까지 도착하는지, 유의점에 보면 유아들이 자동차의 거리를 눈으로 어림짐작해 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거, 심판 유아는 게임할 때마다 바른 태도로 참여하는 유아에게 기회를 주어 다양한 유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심판 유아가 공정하게 거리를 잴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1차 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